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우리 멤버 조인 회원가입 기능 만들다가 이제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 입력 받은 후에 이제 검증하는 부분, 비밀번호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이런 거 따져보는 기능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리고 이걸 만들게 돼서 이걸 만들어 낼 수 있으면은 이제 이거랑 유사하게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것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안내를 드렸죠. 실제로 이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무한루프에 가둬줘야 되는 거고, 가뒀을 때 어떠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너 이거 아이디 무조건 입력해야 돼, 아이디 다시 입력해 라고 이쪽으로 돌려보내는 거,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도 결국에는 만약에 중복이 됐다, 이 아이디를 쓸 수가 없다 라고 하면은 아이디를 다시 입력받으러 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을 먼저 보여드렸으니까 네, 유사한 방식을 사용해서 아이디 중복 체크에 대한 기능과 그리고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기능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려볼 거예요. 길게는 안 드릴 거고 잠깐 한번 시도를 좀 해보세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시간을 좀 너무 짧게 드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다른 내용 할 게 많다 보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가져주시고요. 바로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필수 입력 검증부터 좀 다 처리를 해볼까요? 뭐부터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필수 입력 검증. 자, 멤버 조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고 들어갔을 때 이러한 출력문, 이거는 회원가입 기능이니까 그냥 보여주도록 하고요. 아이디를 입력받는 행위에다가 무한루프를 사용해서 가둬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녀석도 문제가 생겼을 때 컨티뉴를 사용해 다시 입력받으러 올려 보낼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밑에서 아이디 못 쓴다고 뭐라고 할 겁니다. 이걸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이 녀석을 관문문 안쪽에서 선언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선언한 다음에 재활당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입력받은 거에 트림도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 왜냐면 스페이스바만 입력을 했을 때 그것도 통과되는 걸 막아줘야 되니까 트림 하나 넣어주고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검증은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검증이에요.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너 이거 제대로 입력 안 해? 이렇게 입력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어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진 길이를 따질 거예요. 이 길이가 0과 같다면 이라고 조건을 부여할 겁니다. 이게 0과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네, 아무것도 입력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지금 트림까지 했으니까 스페이스바만 입력하는 것도 얘가 막아줬을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출력문을 사용해서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 컨티뉴 원본문 이쪽으로 올라가 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문제 없이 이 부분을 뚫고 내려왔다면은 브레이크를 만나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처리를 할 겁니다. 이 조건이 참을 만나지 않고 거짓을 만난다면 그때는 문제없이 입력을 받은 거니까 브레이크를 받아서 내려갈 수 있게끔. 자, 그리고 비밀번호 부분도 트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녀석들도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를 따질 건데 따지기 전에 비밀번호 자체가 입력이 안 됐으면은 또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뭐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처음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입력을 쭉 받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을 받죠. 그리고 쭉 받을 거예요. 만약에 비밀번호 자체를 아예 입력을 안 했다. 그냥 엔터를 치거나 뭐 공백 같은 걸 입력을 했다. 스페이스바만 입력을 했다. 라고 하고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 받았을 때 여기서 만약에 공백이나 스페이스 같은 거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둘 다 입력을 안 한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비밀번호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를 따지기 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입력을 안 했는데 얘는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건 그냥 둘이 틀렸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가는 건데 그리고 얘는 입력을 했는데 얘는 입력을 안 했다. 이것도 결국에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로 검증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 두 녀석의 입력이 다 끝난 시점에 얘네가 둘 중에 하나 근데 이렇게 구현하려면은 생각보다 고민할 게 많아지니까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순수한 비밀번호는 저 검증을 해줄 거예요. 로그인, 패스워드, 이 녀석은 랭스가 0과 같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라 라고 보낼 건데, 비밀번호 확인은 이 검증을 따로 하지 않고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됐을 때 얘는 이걸로 걸려질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좀 심플하게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비밀번호 입력에 대한 공백 검증,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 입력에 대한 공백 검증 해서 여기서 공백 입력됐으면 1로 보내, 여기서 공백 입력됐으면 1로 보내 하고 싶으면은 이 안쪽에 무한루프 하나 더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보낼 수 있죠.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어요.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이 정도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입력 받았는데 공백이다. 그럼 돌아갈 거고, 문제 없다. 내려올 거고, 입력 받았는데 공백 검증 따로 없이 이거에서 걸려서 넘어갈 거고, 문제가 없다면은 브레이크. 오케이. 이러면 이제 비밀번호 좀 끝났고요. 그다음 이름. 여기도 무한루프로 가둘 겁니다. 다 필수 입력 정보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네임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바깥으로 빼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변수를 그 변수를 바깥으로 뺄 때 이 위쪽에다 넣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그냥 몰아놓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일련의 가독성을 위해서 비슷한 역할들을 하는 거니까 이쪽에다 위치를 시키는 것뿐, 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트림 달아줄 거고 검증해 줘야겠죠. 네임이 가지고 있는 랭스가 0과 같다면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없이 빠져나온다면 브레이크 할 수 있게끔 여기는 좀 붙일까요? 이렇게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검증 처리를 해봤는데, 이러면 이제 멤버 조인을 할 때 입력을 안 했다, 안 보내요. 띄어쓰기만 입력했다, 안 보냅니다. 그죠? 뭐라도 입력을 하고요. 비밀번호 입력을 받아요. 여기서도 입력을 안 했다, 안 보내요.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입력을 했어요. 넘어갔죠. 확인해서 입력을 안 해요. 이건 틀린 거니까 비밀번호 다시 입력 받아야죠.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해서 띄어쓰기만 했다, 똑같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둘이 같이 일치를 했을 때 이름으로 넘어가는데 얘도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입력을 맞춰야 가입이 완료되는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좀 심플하게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로그인 중복 체크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중복 체크 기능이라고 하면 이제 실제 웹상에서는 우리 어제 수업에서 네이버 회원가입 상황을 좀 봤던 것 같은데, 자, 얘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제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려고 이 커서가 아이디 쪽 포커싱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알려주죠. 이거 안 된대요. 다른 아이디 쓰래요. 이게 중복이 돼서 안 된 걸 수도 있고, 얘네들은 뭐 이런 아이디로 만들 수가 없어서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뭔가 이거 말고 다른 녀석을 입력하려고 커서를 움직인 순간, 클릭한 순간 나와요. 자, 이거는 이 짧은 시간 속에 이 녀석이 이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갔다 온 거예요. 실제로 회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쪽을 한번 다녀온 겁니다. 다녀왔을 때 이거는 쓸 수가 없겠는데 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화면에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인 회원가입 사이트에서 이제 뭐 중복된 아이디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활용하고 있는 네이버 아이디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안 돼요. 넘어갈 수 없어요. 아예 뭐 가능한 녀석이 나와야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얘는 이 짧은 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다녀온 개념이다. 그러면 우린 지금 누군가 아이디를 입력을 딱 했을 때 다녀와야죠. 어디를? 데이터베이스는 없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대체하는 리스트 멤버스
다녀와야 돼요. 근데 정확히는 다녀온다기보다는 여기서 순회를 해봐야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입력을 마친 이 시점에 다녀올 건데 공백을 입력한 상황에서는 다녀올 필요가 있어요? 순회할 필요 있나요? 없죠. 그럼 공백보다는 밑에 쪽에다가 코드를 만들었을 때 코드의 효율은 좀 더 좋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순회를 할 겁니다. 자, 멤버스를 순회를 할 거예요. 이렇게 멤버스를 순회할 거야 적어주고요. 조건문 나와야겠죠? 여기서 멤버가 가지고 있는 get login id와 equals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와 일치를 하냐 물어볼 겁니다. 지금 이 조건이 참이되었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 그쵸. 중복이 됐다는 얘기죠. 기존의 멤버스가 가지고 있는 회원 정보들 중에서 내가 지금 입력한 아이디랑 일치하는 녀석이 찾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됐건 간에. 그러면 내가 찾아졌으니까 지금 이 아이디는 쓸 수가 없어. 맞죠? 그런 상황이죠. 그럼 우리가 원했던 부정의 상황을 걸러주는 조건문이 되겠네요. 그럼 이 부정의 상황에서 어떻게? 메시지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돼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야죠. 근데 어떻게 올라가요 이거? 자, 만약에 지금 찾은 상태니까 여기다가 당신 아이디가 중복됐어 이런 거 보여주고서 올라가려고 컨티뉴 때리면 누구로 가요? 이거 이 포문으로 가죠. 그쵸? 근데 우리가 보내야 될 곳은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빠져나가고 나서 컨티뉴가 나와야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개념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 그럼 중복됐을 때 브레이크로 탈출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컨티뉴를 달아? 이러면 지금 난리 났죠. 왜? 이건 언리치에이블 코드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통과를 못한다는 얘기니까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while문으로 이 포문을 while문으로 바꿔서 여기까지 한 번 더 while로 또 묶어요? 이중 while로 음... 그렇게 했을 때 될까?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그냥 지금 중복이 됐냐 안 됐냐라는 상태만 우리가 알면 돼요. 지금 이 반복문 안쪽에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반복문 이중인데 여기서 탈출을 하든 올라가든 하려고 하고 할 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직면에 있는 이 녀석을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이러한 메시지는 여기서 보여줄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보여줄 거고요. 이 안쪽에서 처리할 일은 이런 거예요. 불린 타입으로 이런 변수 하나를 만들어 낼 겁니다. is login id duplicate 라고 하는 duplicate는 중복이죠. id 중복됐니? 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변수가 가진 값을 이 자리에서 변경시킬 거예요. 중복됐니? 예, 중복됐습니다. 중복됐니? 아직 중복 검증 아직 안 했어요. 몰라요.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로 이 값이 변했다면 브레이크를 만나서 탈출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반복문 순회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겹치는 게 없었다. 그러면 향상된 포문은 알아서 끝나고 내려오겠죠. 더 이상 돌 게 없으면 얘는 끝나니까 내려왔어요. 왔는데 얘가 값을 바꾼 적이 없겠네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검증하는 거죠. 이 녀석이 가진 값이 true야? 얘가 가진 값이 true면 중복이 됐단 얘기니까 그때 이러한 출력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컨티뉴로 올라가면 얘는 이 컨티뉴는 어디로 가요?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하이라이팅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멘트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사용 중인 이게 낫겠네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로그인 아이디 입력받은 값을 넣어주고요. 그럼 멘트 보여주고 컨티뉴 많아서 올라갈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 is login id duplicate라는 녀석이 true가 아니라 이 if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려와서 브레이크를 만나겠죠. 그럼 이때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에도 그냥 하나 보여주면 좋겠네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에러가 어딨어? 이건 뭐야? 자, 그러면은 다시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멤버 조인, 첫 번째 멤버 조인 할 때는 중복 검증할 때 걸리는 게 없을 거예요. 당연히 지금 없으니까. 사용 가능한 아이디 나왔죠. 비밀번호 입력, 이름까지 입력, 그 다음에 멤버 조인을 할 건데, 이때 똑같은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 걸린다라는 거죠. 계속 아이디에서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다른 아이디를 입력을 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또 한 번 여기서 이거 안 될 거고 이거 안 되는 거죠. 틀어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객체로 만들어서 조립하고 리스트에 넣어서 보관하는 행위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거고, 있는 데이터에서 가져와서 값 비교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중복 체크 기능을 완료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뭐 우리가 만들었던 기능에 비해 회원가입이 되게 거창해진 것 같아요. 되게 거창해진 것 같은데 사실상 거창할 건 없어요. 그냥 코드가 길어졌을 뿐이에요. 왜냐? 필수 입력 검증하려고. 그럼 이 방식을 사용해서 아티클 라이트 쪽에다가 제목 내용 빈칸 입력했을 때 야, 이거 무조건 입력은 해야지, 빈칸으로는 글을 쓸 수 없어 라고 돌려보낼 거면 똑같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 게시물 수정을 할 건데 처음에 글 쓸 때는 공백 안 된대요. 그래서 무조건 뭔가 입력을 하고 썼는데 수정할 때는 공백이 된대요.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수정할 때도 똑같이 검증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게 외부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짜잘짜잘한 무한 루프에 가둬서 검증하는 단계는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자바 가지고 순수한 자바 가지고만 하고 있으니까 뭔가 하나 기능으로 검증을 하거나 체크를 할 거면 그만큼 코드가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아티클 쪽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멤버 조인 이 부분은 이렇게 하나 또 저장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밋 완료했으니까 이제 다른 기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아티클 관련해서 기능 5가지, 그리고 멤버 관련해서 기능 1가지 만들어 놨어요. 회원가입을 진행했으니까 당연히 앞으로 추가될 기능에 멤버 로그인이라던가 멤버 로그아웃이라던가 이런 것들 필요로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만들어 보기 이전에 이제 기능에 결이 다른 녀석이 2가지가 생겼잖아요. 아티클 관련, 멤버 관련, 이렇게 2가지의 결이 생겼으니까 이 결대로 우리가 만들어낸 이 코드의 구조를 조금 바꿀 겁니다. 근데 한 번에 다 바꿔버리면, 최종 목표치까지 한 번에 다 바꿔버리면 너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은 최종 목표는 사실 여기에요. MVC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MVC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간단하게 말해서 자바로 웹을 구현함에 있어, 제가 그냥 정리를 하는 거예요. 웹을 구현함에 있어서 해당 틀로 구조를
잡으면 편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디자인 개발에서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요소 중에 MVC 패턴이라는 녀석이 있는 건데, 디자인 패턴이 이런 거예요. 뭔가를 만들 때 지금 내가 정의해 놓은 이러한 구조대로 만들면 너 조금 편하게 용이하게 활용적으로 만들 수 있어. 효율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누가? 과거의 수많은 개발자들이. 그 사람들이 웹을 마구마구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니 웹이라는 게 좀 관리하기가 편하고 잘 돌아가고 좋다더라 라는 식으로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디자인 패턴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웹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이 MVC 패턴이에요. 그래서 자바로 웹을 구현할 때 이 틀, 이 구조, 이 패턴대로 모양을 좀 만들면 좋다라고 하는 그 정도.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M과 V, C 이 녀석이 다 뭔지, 얘는 이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뷰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컨트롤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델은 되게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는 그냥 객체거든요. 객체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객체냐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할 객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MVC는 되게 심플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 웹을 구현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자바 수업에서는 그걸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서, 이 뷰는 그냥 화면이에요. 화면. 웹이라는 건 항상 화면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화면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녀석은 사용자와 화면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일단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자바 가지고 콘솔로 운영하는, 콘솔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화면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화면 역할은 다 출력이 대체해요. 콘솔에 찍히는 출력문, 이런 게 다 화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화면은 출력이다. 자, 컨트롤러 사용자 화면을 연결시켜준다. 이거가 조금 말이 애매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사용자가 나 이런 기능 쓰고 싶어 라는 거를 우리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요? 명령어 입력하죠. 자,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를 하고, 그 처리에 대한 결과를, 출력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컨트롤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웹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서비스 로직을 통해 일 처리를 한 후에 화면으로 데이터를 화면에게 전달. 근데 이때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모델을 사용해서 전달.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 요청이라는 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웹을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요청이라는 말과 이 화면에게 전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또 우리가 응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청과 응답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이 웹에선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웹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 거다라고 하면은 항상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이런 역할을 이제 컨트롤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지금 우리 현재 상태에서 모델이라고 하는 거,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할 객체, 우리가 화면에게 어떠한 기능을 수행한 뒤에 화면에게 전달을 하는 그 과정, 응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이 모델을 사용해서 전달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모델을 딱히 쓸 수가 없어요. 이 모델이라는 객체를 뭔가 표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뷰도 없어요.
이것만 그나마 흉내를 내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 구조지만 사실 이 구조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이제 검색한 후에 뭔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따로 질문을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녀석들이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어떤 구조를 변경을 할 거냐? 자, 현재 우리는 모든 로직이 메인 메서드 안쪽에 있어요.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애초에 실행하는 것도 메인 메서드고요. 이 녀석 실행하는 거죠. 이 녀석 안에서 모든 기능을 다 해요. 뭐 빼고?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거 빼고. 이거는 따로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지만 호출하는 형태로 쓰고 있죠. 이거 빼고는 다 해요. 메인 메서드가. 근데 우리 자바에서의 메인 메서드 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메서드였어요. 그러니까 자바로 작성된 이 코드를 그냥 단순히 실행시키기 위한 메서드예요. 근데 얘가 모든 기능을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진짜 단순히 실행을 위한 녀석인데 기능적인 로직, 코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메인 메서드한테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주면 안 됩니다. 얘는 진짜 실행 목적이니까 그냥 딱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딸깍 하고 얘는 역할이 끝났어요. 근데 우린 너무 많은 걸 얘한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변경할 거예요. 완전히 변경을 할 겁니다. 완전히 변경을 할 건데 이거 조금 애매하네. 아니요, 그냥 일단 그냥 가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메인 메서드는 이제 본인의 역할에 맞게끔 진짜로 딸깍 프로그램 실행이라고 하는 역할 해줄 거고요. 실질적인 기능 로직은 다른 녀석이 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그냥 제가 할 겁니다. 저는 이 메인 메서드 안쪽에 존재했던 이 모든 내용을 메인 메서드 안쪽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을 잘라내게 할 겁니다. 여기다가 쓰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new app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면서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키겠다 라는 코드 한 줄을 넣어줄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지금 없어서 객체를 못 만들고 있는 걸 테고, 그럼 앱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BAM이라는 패키지 안쪽에다가 앱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없으면 실행 못 시킬 거니까. 자, 그리고 이 run 메서드 안쪽에다가 우리가 메인 메서드 안쪽에 있던 모든 로직 잘라내게 했던 거를 붙여넣기 할 겁니다. 이렇게. 자, 당연히 에러가 많이 나요. 필요한 것들을 아직 우리는 안 옮겼으니까. 이런 녀석도 옮겨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make test data라고 하는 이 녀석 프라이빗이니까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게 문제도 있겠죠? 이런 것들 다 옮겨줄 건데, 자, 일단 이거부터 잘라내게 해주고 이쪽으로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인 이 make test data도 잘라내게 해주고 이쪽으로 가져와서 아래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에러는 사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에러는 사라졌지만 아직 우리는 조금 더 신경 쓸 게 있는데, 방금 한 거 임포트가 되어 있던 건데 이제 코드 내용이 사라져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임포트예요. 그래서 노란 줄로 경고하던 건데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서 임포트 자동 임포트 기능 실행시키시면은 필요 없는 임포트도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운 거고요. 여기 넘어와서는 자, 얘네가 스태틱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용되는 위치가 메인 메서드였으니까. 메인 메서드는 스태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태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필요 없죠. 스태틱일 필요까지 없잖아요. 그쵸? 스태틱 다 빼줄 겁니다. 그랬더니 스태틱 필드에서 초기화하는 거 자체로 뭐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거 다른 걸로 바꿀 건데, 자, 그냥 초기화 불러. 이거 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써야 하나요, 지금?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써도 되지 않을까요? 다른 거 뭐? 생성자. 생성자는 언제 실행된다고요? 객체가 생성될 때. 그죠? 우리 그 전에 여기다가 생성자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메인 클래스로는 객체를 만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태틱 필드가 스태틱 그냥 블럭 가지고 초기화를 했었는데 지금 앱은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객체 하나 만들어 내고 있죠. 그러면 생성자를 사용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다 인스턴스 녀석들이니까 애초에 디스를 붙여도 이제 되겠네요. 그렇죠?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녀석들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 녀석들, 변수들은 외부에서 호출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만약에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프라이빗 거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없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걸 겁니다. 자, 생성자는 외부에서 호출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어디서?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퍼블릭이 붙어야죠. 그렇죠? 자, 그리고 런. 얘도 외부에서 호출하나요? 하죠. 그래서 얘도 퍼블릭이 붙어 있으면 되는 거고. 자, 에러 나고 있는 쪽 가보면은 아티클스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고요. 왜? 이거 지금 스태틱 메서드예요. 근데 얘네 이제 일반 인스턴스의 변수를 바뀌었죠. 그러면 스태틱 메서드 만들어질 때 얘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메서드의 스태틱을 빼야죠.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에러가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바꿀 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 변수가 사용되는 시점, 이 아티클스나 멤버스가 사용되는 시점을 찾아가서 디스를 다 붙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이 안에서 쓸 때도 결국에 이거예요. 우리가 멤버스에 접근을 한다, 뭐 이거에 접근을 한다 이러면은 결국 이제는 디스 가지고 접근하는 거랑 동일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씀드린 건데 저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가 있는 것과 없는 거의 구별을 잘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전반적인 모든 기능이 앱으로 다 넘어갔어요. 메인 메서드 이제 뭐밖에 안 한다고요? 실행했을 때 객체 만들어서 런 버튼 한번 띡 누르면 이 역할은 끝. 그쵸? 실질적인 일은 이제 누가 해요? 앱이 하는 거죠. 앱 안에 런이라는 메서드가 하는 거예요. 그쵸? 역할에 맞게끔 조금 분리를 시켰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역할에 맞게끔 분리하는 이 과정이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MVC도 얘도 역할 분리하려고 이런 구조를 짜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 분리는 왜 해야 될까요? 이건 왜?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말씀하세요. 아, 너무 정확합니다. 혹시 어디서 배우셨나요? 너무 정확해요. 유지보수 편하게 하려고. 유지보수를 편하게 하려고. 자, 역할 분리를 한다라는 거는 개발을 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왜 많냐? 내가 지금 짠 기능이 이 역할이야 저 역할이야 이런 걸 따지면서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발할 당시에는 조금 더 고민할 게 많고 신경 쓸 게 많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단, 역할 분리를 명확하게 해놓으면 다 만들어 놓은 녀석을 나중에 쳐다봤을 때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역할이 나눠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웹에서 어떤 화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화면에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대요. 그럼 데이터를 못 가져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서 찾으면 돼요? 데이터를 넘겨주는 곳 가서 찾으면 돼요. 에러를. 근데 이런 식으로 코드가 이제 지금 사실 이것도 역할을 완벽히 분배를 한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뭐 회원가입 기능도 여기 있고 뭐 글쓰기 기능도 여기 있고 이 안에 그 실질적인 로직이나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화면에 보여주는 출력도 다 들어있고 입력도 다 들어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코드를 다 읽어봐야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MVC처럼 뭐 데이터를 넘겨줄 때 필요한 객체,
화면 뷰, 그다음 실질적인 로직을 수행할 녀석, 그걸 연결해주는 녀석 역할이 나눠져 있으면 우리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가 좀 더 용이한 거고요. 그 파악을 완료하고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훨씬 유지보수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들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자바 가지고 웹을 왜 만드는지 혹시 제가 이거 얘기 드렸나요? 초반에 한번 했었죠. 자바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게 까다로운데, 까다로운 만큼 개발할 때 신경 쓸 게 많지만 그만큼 유지 보수가 편하다. 근데 웹은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잦은 변화 속에 처음에 만들어진 그 녀석을 우리가 자주 분석해야 되고 자주 바꿔야 되니까 결국 유지 보수 혹은 고도화 작업 이런 게 편한 녀석이 웹에서 이점을 가진다. 그래서 자바가 웹의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결국에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역할 분리. 그리고 그렇게 역할을 분리해놓고 만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와중에 효율성도 올라가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딱 대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클래스가 나눠져 있는 것보다 한 클래스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연산 같은 거는 좀 편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뭐 정확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느낌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데, 하나의 클래스가 막 예를 들어서 한 2만 줄이 됐어요. 이건 그냥 느낌만 보세요. 2만 줄짜리 코드예요. 근데 이거를 역할에 맞게끔 4천 줄씩 5개의 클래스로 나눠 놨어요. 그러면 이 4천 개씩 있는 애는 5개가 서로 엮여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얘는 하나로 통으로 2만이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로드가 되는 시간이 이 녀석 각각 로드가 되는 시간보다 길다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효율성도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느낌적으로만. 그리고 이제 이것도 키워드만 좀 드릴 건데, 아이고.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좋은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지향해야 하는 개발 방식, 그리고 그냥 이거 지향해야 하는 개발 방식,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지향은 웬만큼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 방식으로 이제 결합도가 낮아야 하고,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거든요. 결합도와 응집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냥 한 번쯤 이런 얘기를 들어봤다의 느낌으로 간직해 주시면 돼요.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회원 관련 기능을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게시물 아티클 관련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뭐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야 비슷하겠지만 하나는 회원 관련이고 하나는 게시물 관련이죠. 이거를 만약에 별개 A라는 모듈과 B라는 모듈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단위로 쪼개진 프로그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봐요. 봤을 때 이 둘이 서로 막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하는 이런 연관성은 줄여야 된다. 이게 결합도가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하나의 A라고 하는 모듈 안쪽에서 얘네끼리는 서로 끈끈해야 된다. 이게 응집도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좋은 프로그래밍의 방식이에요. 근데 무조건 낮아야 된다고 해서 결합도가 아예 없어야 돼. 응집도는 무조건 엄청 높아야만 해.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결합도가 좀 생길 수도 있고 응집도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이걸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결국에는 MVC를 알아야 돼요. 지금 막 구조를 변경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MVC 얘기를 시작하고 했던 그 얘기들은 다 이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유지보수가 편하려고.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 틀 안쪽에서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면은
그래도 좀 만드는 게 수월하죠. 예를 들어 뭐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아예 백지 상태로 쓰는 거랑 양식이 있는 상태로 쓰는 거랑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양식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이 양식을 가지고서 좀 따라가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구조를 변경을 했고, 자,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말이 나온 김에. 자, 우리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던 이유가 이 프로그램 내부에서 게시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회원이라고 하는 거, 이 데이터들을 묶어서, 연관성 있는 데이터들을 묶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클래스들을 만들어다가 객체를 사용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녀석의 패키지를 DTO라고 적었습니다. 이 DTO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일단 해놓고 넘어갔어요. 이 DTO가 뭐냐면 그냥 데이터 트랜스폼 오브젝트라고 해서 데이터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아티클스나 멤버스 이런 녀석이 데이터베이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안쪽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요. 가져오고 뭐 이쪽으로 데이터를 넣기도 해요. 라이트나 조인 같은 거 하면 넣는 거고요. 우리가 뭐 리스트나 디테일 같은 거 하면 가져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장되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전송시키는 객체다라는 의미예요. 보내주는 객체다. 어디로?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이런 역할을 한다 해서 데이터 트랜스폼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너무 깊은 개념을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사용자 정의 객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내가 이런 편의성을 위해 게시물이라는 회원이라는 이런 편의성을 위해서 사용자 정의 객체를 만들어서 쓰면 대부분 DTO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할이. 그리고 이 녀석과 유사한 표현으로 이제 V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value 오브젝트예요. 비슷한 말인데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거의 동등한 역할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DTO를 우리가 VO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정도로 유사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이 value 오브젝트는 그냥 객체 값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티클이라고 하는 거, 멤버라고 하는 거 이거 객체로서 우리가 어떤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객체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 종종 보시게 될 거예요. 웹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신다면. 그래서 이것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DTO.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나가거나 뭐 패키지를 구성을 한다거나 할 때도 이런 역할에 맞게끔 좀 모아서 폴더 관리하듯이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컨트롤러라고 했던 그 영역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은 컨트롤러, 서비스, 그다음에 DAO 이런 것들을 만들게 돼요. 이 녀석들도 다 패키지 분리해 가면서 파일 관리해 가면서 개발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컨트롤러나 서비스 DAO 이런 녀석들은 다 MVC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아마 우리 수업에서는 다뤄지기가 힘들겠지만 따로 한번 공부해 보시다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을 또 한번 가졌다가 그 사이에 제가 이 코드는 또 올려드릴 겁니다.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른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죠.